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하고 해역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네,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연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CCTV는 어제 저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글을 인용해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딴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옥천 지역 곳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설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한 달 새 옥천군 주변에서 지진이 4번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3분쯤. 규모 3.1의 지진으로 진앙은 옥천군 동쪽 16km 지역, 지진의 발생 깊이는 6km로 추정됩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36건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충북 지역에선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발생했는데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나면서 소방당국에는 수십 건의 지진 확인 전화가 접수됐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시설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유감 신고만 65건 있었어요. 지진을 느꼈는데 어디 뭐 지진 났냐 이런 전화 이런 식인 거죠. 소방에 접수된 피해는 없었고. 이번 지진이 발생한 옥천군 주변에선 1년 사이 7번의 지진이 났고 이 가운데 4번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이 지역에서 63km 떨어진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서 상하행선 열차가 1시간 40분 동안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실 안에 내부 전선이 불에 탔고 등촌역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오후 8시 15분쯤 정상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엄지를 들어 올립니다. 앞서 기내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미국의 해구산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으로 꼽힙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핵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뒤에 자신의 SNS에 한미동맹은 국경의 공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라는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공동성명에는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명시했는데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방미성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중국이 연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CCTV는 어제 저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글을 인용해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국민을 졸로 보고 있고 연이은 외교 실패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중앙TV가 어제 저녁 메인 뉴스에서 박 전 원장의 글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而韩国呢，一旦加入这个进程，就意味着会放弃外交当中的更多的平衡性，牺牲本国的利益，配合美国的战略目标，甚至成为美国的马前卒。 글로벌타임스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이 이뤄진다면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에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방미에 대한 여야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 방미는 12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이제 최대 업적으로 뽑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강화가 됐다. 소위 핵을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이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NCG라고 하죠.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미국과 우리가 상설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특정 국가와 핵 관련해서 이러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토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토는 여러 나라, 특히 27개국이나 된 나라들의 협의체란 말이죠. 나토와 관련된 핵협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 측면에서 또 그 뒷받침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로 명실공히 인정을 받았다는 차원이 있고요. 지금 신냉전 체제라는 것이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두 나라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소위 말하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 가치 연대를 더욱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나토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더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더 낮은 그런 걸로 보시는 거죠? 뭐 그건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나토의 그 핵 공유 부분과 우리 지금 NC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은 핵 공유가 사실상으로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핵 공유에 대해서 김태호 1차장이 이거는 굉장히 뭐 국민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바로 다음 날 미 백악관에서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렸잖아요. 근데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장에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맞다고 우깁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토와 비교했을 때는 물론 지난번보다는 한 단계 문서화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느낌이 있지만 실질상으로 나토는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이 있는 거고 저희는 없는 거잖아요. 그 차이에서는 낫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거짓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이 한미 성과 부분들을 높게 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교는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외교는 사교력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교는 100점, 외교는 한 10점 정도 주고 싶고요. 10점 너무 박하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빵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들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의 외교였다. 그냥 느낌만 가지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실리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돌아오시면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북중로의 긴장 완화만 더 가져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핵 공유를 가장 큰 성과로 얘기했는데 핵 공유 백악관에서 부인해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다음에 경제 성과요. 경제 성과는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한 10점 정도 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워싱턴 선언을 놓고 대통령실이 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설명을 했지만 미국 측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조금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도 지적을 하셨고 권철승 대변인도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핵 공유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 공유라고 하면 공동 소유, 마치 소유권이 우리한테도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미국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강대국도 본인들이 소유한 어떤 핵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핵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뉴클리어 쉐어링, 공동 사용의 개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차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나토, 유럽 지역에 한 200개 정도 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단 말이죠. 유럽 땅에 핵무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땅에는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게 될 텐데 나토도 미국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코드를 줘야 그 코드를 받아서 현지 나라의 군이 그것을 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죠. 따라서 그 상황이 차이가 나서 미국에서 아마 핵 공유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걸로 보이고 똑같은 것은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장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핵이라는 것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했다는 것.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제 나토에 이제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구소련 시절에 구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원래는 핵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쓸 일이 없었는데 북한에 이제 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핵을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먼저 미국이 배치한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핵 무기를 다 철수시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갖다 놔야 되느냐.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받을
어떤 압력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외교 우려를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국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즉 전략 핵 잠수함을 수시로 한국에 전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수함은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핵무기가 한국에 상설 배치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면을 저는 훨씬 더 부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변국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이 한미회담을 놓고 계속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지원 전 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서 한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이 이렇게 야당 정치인의 입을 빌려서까지 한국 외교를 비판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가기 전부터 중국을 건드렸죠. 대만의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은 지금 신기가 불편합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 살상무기 지원 부분은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일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가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지? 근데 결국에는 이 외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바로 그게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핵공유를 조금 더 가져와 보면 김태호 제1차장의 입이 문제죠.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말실수하셨죠. 일정 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핵공유를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미국 측과 충분한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을 단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전문가들은요. 북중러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 좋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성과라고 보겠죠. 하지만 그 전략 핵 잠수함을 가져오고 핵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문서화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쪽에 안정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죠. 반대 급부로 우리가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북의 핵의 억제를 위해서 북중러는 더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본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미국에만 기대는 외교는 결국에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말하자면 냉정하게 분석하고요. 냉정하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중국과 러시아가 풀어가야 될지라는 고민이 방미 성과보다 더 중요한 숙제가 또 남게 됐다라고 저는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하면요.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페이스북 글을 인용을 했잖아요. CCTV가. 이제 거기서 내용을 보면 그 윤 대통령이 그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이 주장하기로는 한 소절만 덜 불렀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따라서 뭐 듀엣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박지원 전 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깎아내리려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전직 국정원장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 굳이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끝나자마자 저런 글을 올려서 문제를 만드는 이유 또 중국에서 이걸 인용하게까지 만들었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근거 잘 보면 우리 내부가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크게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큰 반박이 없다면 그냥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에서 논의하는 수준에 거쳤다면 이렇게까지 상대국이라기도 뭐합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성명 21년도 공동성명에서 보면 대만 얘기를 합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법치와 인권 증진에 대한 인식을 양국이 공유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대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대만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우린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우리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균형 외교 무너진다. 왜 문제 만드냐. 이렇게 비난을 자꾸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힘을 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박지원 전 원장 페이스북 인용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지원 전 원장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은 누가 다 뭐 공이 알다시피 미국 통입니다. 미국에 오래 있었고 미국의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듀엣을 불렀다 안 불렀다 이 부분이 성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메리칸 파이, 그다음에 미 상하원의 연설, 이 두 가지는 그냥 퍼포먼스예요. 실질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뭘 안 가져왔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걸 빗대서 비판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중국 자체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개입을 용납하기 힘들다는 그런 느낌을 줘버리니까 중국은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얘기하는데 21년도 바이든 만났을 때는 당시에는 힘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부분들이 천명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만협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다르고 처음 출발점부터 윤 대통령께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가로 던진 메시지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미국통입니까? 정말 미국통이라면은 이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기껏 비유하는 게 듀엣을 못했다는 얘기 정도밖에 지적할지 못할 수준이라면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립니다. 이딴 설화로 물의를 빚었었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전망이 우세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좀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 사례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5.18 관련 폄훼 발언, 4.3 기념식 관련 발언은 적어도 저희 당의 강령과 다르게 보일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5.18 정신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그 정신을 다 쫓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은. 근데 이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되지 않냐 제가 생각하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3 관련 발언도 보면 그 발언하기 직전에 최고위원 그 전당대회 연설 과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절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이 4.3 김일성 관련 발언이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한 거고 김구 선생 관련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꽤 상당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김일성의 어떤 통일 전선 전술 거기에 김구 선생이 어느 정도는 이용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게 과연 윤리위에서 징계할 만한 사안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18 민주화 기념일 이전에 대한 김재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국민의힘에서 떠나 있던 여론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 두 지도부의 이 집권여당의 지도부 한 분은 수석 최고위원, 한 분은 최고위원인데 김재원 수석 최고 같은 경우는 이미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달 동안 피신이 있게끔 해줬고 저는 태영호 의원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숙였다, 뭐 애도를 표했다. 그런 분이 뒤에 가서는 4.3 이 제주도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김일성 뭐 북한이 뒤에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더 나쁘잖아요.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죠. 근데 도민의 가슴에 머리를 숙이면서 욕을 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런 게 더 문제인 거고요. 김구 선생 임시정부에 대해서 김일성 뭐 어떤 전략적 부분이 있었다? 아니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시고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으면 아무리 북한에서 배운 역사 인식이 본인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류로 형성된 역사 인식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간직하고 본인의 어떤 꿀단지는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권에서 비단길은 가겠다? 이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보면서 저 분은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이 설사 그렇게 확신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말을 하지 말든지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그 역사인식을 다시 공부하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재원 최고 못지않게 아주 좀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윤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엔 국민의힘이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역사인식이다 소신이다 하는데 양두구육 때문에 꼬였습니다. 첫 단추가. 발언을 가지고 1년 정지를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러면 그에 못지않은 징계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아예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가 열렸지만 굉장히 큰 고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바로 이제 정광훈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가 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로부터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고 이 정광훈 목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뭐 당장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 자유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발언 수위가 이상하고 세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여부일 텐데 어떤 국민들도 정광훈 목사의 저런 허황된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저분을 자꾸 언급할수록 저분의 존재감이 자꾸 커진다는 그 부작용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면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어느 정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용산에서 만약 조치가 없으면 당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 부분 관련해서는 뭐 용산을 얘기한 거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김재원 최고위원에 관련한 윤리 징계가 가시화된다면 국민들께 어느 정도는 정광훈 목사와 저희가 전혀 무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과거 후원 조직을 자금 보관 창고로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포함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설립한 단체로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도 언급된 적 없는 송 전 대표의 개인 조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직접 외곽 조직 자금을 활용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에게 건넨 돈을 조성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 죄가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압수수색은 검사나 이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냥 웬만하면 다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압수수색 웬만하면 다 법원에서 발부를 갖다가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자신이 수백 번 압수수색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조금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냥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정도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오히려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무엇이 확보가 되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 네, 압수수색 대상을 살펴보면 송영길 전 대표를 외곽에서 후원해왔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별도의 돈봉투 의혹이 있지 않는가. 예.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기업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인의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이 법인 자금이 혹시라도 불법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회계 담당자와 캠프 담당자가 일부 겹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근거는 전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압수물을 분석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송영길 전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전혀 회계는 관여하지 않았고 또 회계를 통해서 어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게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후원 조직에 기부금이 오잖아요. 그 기부금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 그렇다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정당법상에 당대표 경선 매수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자금법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정치자금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부정수수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당대표 경선 위에서도 후원회가 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때 그 재작년에 그 송 대표 관련해가지고 후원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식 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먹고 사는 무슨 연구소가 네. 이렇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선거권도 박탈되고 당연히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네. 거의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을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조직과 경선 캠프사에서 오간 이제 불법 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는 9,400만 원의 의혹인데 그게 더 수억 원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후원 계좌가 들어오면 그 계좌를 잘 관리하고 그걸 경비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원 계좌와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보면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을까를 금방 쉽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아마 사용처 분석을 검찰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후원자들이 평소에 후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보냈을 경우 불법 경선 자금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후원자들이라든가 자금의 성격 그리고 또 고액의 후원을 한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자료는 그냥 말 그대로 가능성, 혹시 의혹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뭐 돈봉투를 뭐 살포하고 그리고 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경선 자금을 쓰고 자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그 혐의 그 판결을 받으려면 본인과의 입증 관계가 뭔가 드러나야 될 텐데
본인이 지금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정말 아니라면 송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그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먹고 네. 사는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훨씬 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돈이 그렇게 이제 송영길 대표 그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더 이상 발뺌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 것인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정당법 위반죄가 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강래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녹취록을 갖다 보면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송영길 대표가 어디서 돈을 그 끌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슷한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받아왔을까라고 의심을 갖다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아닐까라고 강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면은 송영길 대표는 정당법 위반죄하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한꺼번에 이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그 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회에 모인 금액을 네네. 돈봉투에 넣어서 만약 살포를 했다면 네. 그것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 전 대표를 외곽에서 후원해온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소환 조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래구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네.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 2차례 정도 소환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게 없고요. 또 특히 이정근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어떤 녹취록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강래구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에 재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예. 새로운 증거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후원 조직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별건에서 어떤 뭐 수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뭐 나온 게 없다. 그리고 윤관석 씨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 이후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래구 전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아직 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걸리겠네요. 새로운 증거를 찾을 때까지. 증거를 찾을 때까지 걸릴 수도 있고 법리를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는 정당법 위반죄만 봤는데 이번에는 정치자금,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강래구 씨는 지금 고민이 많겠지만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말은 있고 이제 녹취록에 자기가 한 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와의 또 개인적 관계도 있고 그 중간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만약에 이제 그 강래구 씨가 본격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사는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일가족 5명이 숨졌습니다. 네, 용의자는 평소에 피해자 가족과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남성으로 총기 난사 이후 도주한 상태입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의 한 가정집.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고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집안에 모여있던 10명 중 5명이 숨졌습니다. Two of the juveniles were found up underneath two of the deceased women that were in the bedroom. They were actually trying to take care of them babies and keep them babies alive. 용의자는 이웃에 사는 38살 멕시코 남성 프란시스코 오로페자. 집 앞마당에서 사격을 하던 오로페자는 아이를 재우려던 이웃집에서 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소총을 들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neighborhood, they're always shooting. They're always calling the cops and there's nothing done for that. Yesterday I heard the shooting, but I thought it was like a normal day.
오로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We consider him armed and dangerous. He is out there and he's a threat to the community. 현지 경찰은 추적경과 드론을 동원해 용의자 추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최근 금융시장을 강타한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시작은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서였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프랑스의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 창구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 8개 종목의 폭락은 나흘간 이어졌고 시가총액 총 8조 2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예계와 재계 유명 인사들도 대거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는데요.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CFD라고 불리는 차액결제 거래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주가 작전 세력들이 이 CFD를 활용해서 주가를 띄웠지만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주식을 내던졌고 그 결과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액결제 거래 CFD는 이른바 B2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내 돈이 40%라면 여기에 증권사로부터 최대 60%를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돈의 최대 2.5배만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떨어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액만큼의 계약금을 채워 넣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큰 상품인 만큼 자산가들도 수백억 원을 잃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에 피해를 떠하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피해는 산정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궁금증은 또 있습니다. 왜 특정한 8개 종목의 주식이 작전 세력의 미끼가 됐느냐라는 점인데요. 배상윤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의 주가는 10년간 대체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서서히 올라 한때 50만 원을 돌파하며 5배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작전 세력은 이렇게 거래량도 유동 주식도 적은 자산주로 시세 조정이 쉬운 종목을 노렸습니다.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린 후 다른 투자자 혹은 일반 투자자가 진입하면 매물을 넘겨 차익을 실현하는 다단계식 신종 폰지 작전을 펼친 겁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종목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단 감시 시스템을 피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동수사팀은 대주주 사전인지 여부의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대상 종목의 일부 대주주가 하한가 사태 직전 주식을 대량 처분한 데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대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 시 사전에 알리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도입돼 있었다면 사태의 파장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통량이 적으니까 주가 조작에 가장 타겟이 되고 그 대주주들이 보통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주가 조작 세력들과 같이 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 조작에 맞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을 두고 구멍 뚫린 그물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예, 보신 대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8조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국민당국이 도대체 뭐 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이 8개 종목에 대해서 뭐 작전이 들어간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인지한 시점은 4월 초나 중순쯤에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인지했고요. 대응도 좀 또 늦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검찰과 조기에 그 정보를 공유해서 합동 수사나 조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한 20여일간
자신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작전 세력들이 그 전에 금융위가 인지했다는 것을 듣고 주식을 처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서야 금감원하고 검찰과 정보를 공유해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피해가 더 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도 연루됐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0억 원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뭐 피해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지금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자산가들이었고요. 연예인이나 뭐 고자산가들이었지만 잘못 알고 지금 따라서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던 개인 투자자들,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까지 합치면 정말 그 피해 금액은 얼마가 될지 추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면은 뭔가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뭐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투자 의사 결정에 대해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고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주가 조작을 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늦게 나서서 우리가 피해를 조금만 볼 수 있었는데 정부가 늦게 나서는 바람에 우리가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 정부의 대응이 늦어졌던 점 이런 것은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야 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쓴 수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수법은 사실 기존의 수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들이 주가 조작 대상으로 삼은 기업들이 기존 같은 경우는 뭔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라든지 뭔가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인 호재성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주식을 매각하고 빠지는 수법이었는데요. 이번에 사용한 수법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우량한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단 대주주의 지분이 매우 커가지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은 50% 이하라서 자신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쉬운 종목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워낙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문이 나지 않은 소형 가치주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반 투자자들까지 따라왔고요.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3년여에 걸쳐가지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로부터 뭐 1조 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가지고요. 뭐 휴대전화도 이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이들이 분산해가지고 이 휴대전화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는데 통정거래라고 해서요. 사실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할지를 미리 서로 약속을 하고요. 그 시간에 둘이서만 거래를 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에 걸쳐서 8개 종목,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존의 주가 조작 수법과는 다르게 그리고 통정거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그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그런 회사를 골랐다면 대주주와의 뭔가 연계 가능성, 대주주와의 공모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8개 종목 중에서요. 일부 종목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24일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직전인 17일하고 20일에 대규모로 자신의 보유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향후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차액 결제, 이른바 CFD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고 왜 이거를 지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것은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해서요. 기초 자산인 증권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또 다른 금융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증거금이라고 해서 뭐 주식 전체 가격의 40%만 투자자가 납부를 하면요. 나머지 60% 금액을 갖다가 증권회사가 빌려줘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10억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내가 4억만 납부를 하면 나머지 6억은 주식회사, 증권회사에서 빌려줘서 전체 10억 원 금액의 주식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은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증권회사는 수수료만 가져가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이게 위험성이 큽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돼서 그 증거금률인 40%, 4억보다 주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빌려준 6억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라고 해서 강제로 보유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을까? 세계 뭐 증권 선진국들에서는 이 CFD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데 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뭐 신금융 기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2019년에 이 위험성이 큰 CFD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이상인 사람만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를 하는 바람에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 투자 자격,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 7.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액도 역시 8조 4천억 원에서 70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점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CFD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다가를 통해서 투자를 해도요.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게 위탁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 투자 자금은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한 것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서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뭐 지분 변동 시에 그것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조세, 세금 부담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회피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수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제2의 SG 증권발 폭락 사태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를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직도 뭐 논의 중에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추진 중이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8개 종목의 일부 대주주들이 24일 주가 폭락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다 처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있었으면 사실은 이런 것을 30일 전에 공시를 하게 돼서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FD 같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카운트가 돼서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지분이 변동됐을 때 공시를 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조차도 이 투자 자금이 누구 것인지, 이 지분이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 요건은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지난주 금요일 주말엔 티저 코너에서 미스터트로트 팬덤에 대한 대담 중에 출연자가 직접 관련 상품을 들고 와서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부적절했다는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알몸으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2 순찰차가 주택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경찰이 흰색 가방을 맨 한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주말 오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그 집도 두드려가지고 열어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빨간옷 입고 계셨거든요,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에게 나는 마약 전과가 있는데 지금 술을 많이 마셨다며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차 2대 있고 구급차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메고 있던 흰색 가방에선 주사기와 함께 필로폰과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나온 주사기와 마약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 의뢰하고 A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소소문 고가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조선일보 주최 서울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다니던 도심 한복판을 두 발로 마음껏 달릴 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자동차로만 다니던 서소문 고가차로를 마라토너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화사한 봄 날씨에 치러진 이번 대회는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서 여의도를 거쳐 상암 월드컵 공원까지 달리는 코스였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시 대회가 열린 건 4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가자들은 마치 축제에 참가한 듯 즐거운 표정으로 서울 도심을 마음껏 달렸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로 도심에서 펼쳐진 시민축제 같은데요. 이번 대회에는 특히 20, 30대 참가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함께 뛰는 젊은 참가자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배우 임시완과 박보검 등 연예인들이 모여서 함께 뛰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학업과 달리기를 병행하는 MZ세대 대학교 러닝크루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하프마라톤에서 서울 도심을 달린 참가자들은 모두 12,000여 명이었는데요. 결승선에서 참가자들이 환호하며 완주해낸 자신을 자축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마라톤에는 이렇게 늘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다소 쌀쌀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정도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광주 23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날이 풀리면 먼지가 걱정되실 텐데요. 오전 중에 충청과 경북, 광주와 전북 지역으로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뿐 대기질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동쪽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오전에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한 주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